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올해 35살 여자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예전처럼 가족 간의 정이 많이 사라지고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했다지만 결국 중요할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는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식구만큼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름 앞에 시자가 붙었다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겠다고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시부모님도 결혼했으면 똑같이 내 가족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도와주고 친정시댁 가리지 않고 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와주는 데에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덮어놓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부 서로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명이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해도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던가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 없다고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가족 일에 대해서만큼은 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챙겨댔어요. 그렇게까지 자기 가족들만 소중한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곁에 두고 있으면 뭐 하겠나요? 결국 남편을 가족들 품으로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취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전공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죠. 이벤트 기획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전공과는 무관할지라도 일 자체는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일이 어느 정도 저랑 잘 맞기도 해서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일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기획안 같은 걸 제출할 때면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인정받겠지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티며 피 터지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차에 남들은 그보다 몇 년을 더 일해야 맡아볼까 말까 하다는 대형 브랜드의 신제품 론칭 행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거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었고 업무적으로 협업을 할 일이 많아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그 어떤 실수도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니 그때까지 남편하고는 업무적인 연락 외에는 아무것도 주고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뒤였죠. 남편이 말하길 저랑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도무지 빈틈을 보여주지 않아 애먹었다나요.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다가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닌다는 조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남편 자체가 배려심이 많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게 좋았어요. 제가 일에 열중해 있느라 먼저 말도 못 붙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실제로 연애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30 가까운 나이에 시작한 연애였다 보니 저는 어느 정도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행여나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었기에 연애하면서 남편 가족들을 따로 소개받거나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것도 신우를 처음 만난 것도 전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예요. 신우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부모님을 만난 뒤 따로 자리를 만들어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남편보다 2살 위 누나로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지랖이 넓은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눈치도 없이 데이트하는 자리에 따라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냥 애도 없는데 전업주부로 산다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따분해 저러는 거구나 생각했었는데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는 고마웠지만 결혼을 신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데 뭘 자꾸 도와주겠답시고 사사건건 껴드는 건지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당시 남편은 누나가 친해지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겠냐며 최대한 좋게 좋게 신우의 오지랖을 포장해 주려고 했었어요. 신우가 따라 나오고 싶다면 싶다는 대로 자리에 데리고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우가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희 결혼 준비를 좌지우지 하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웨딩 사진이며 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청첩장 디자인까지 하등 신우가 결정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혼을 내가 하는 건지 신우가 하는 건지 싶을 만큼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쯤 남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신우가 그러는 게 좀 불편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남편은 저희 말에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가족들이 원래 이렇게 무슨 일이고 서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요. 누나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다 친해지고 싶어서 저러는 거니 저보고 이해를 좀 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어쩔 도리가 있었겠나요. 그래도 신우이의 조언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딱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식장 식사 메뉴를 정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결혼식을 몇 번 다녀와 봤다 보니 결혼식은 당연히 뷔페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뷔페가 호텔처럼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어봐서 알겠지만 음식 퀄리티도 별로라면서 차라리 스테이크나 갈비탕 같이 정갈하게 한 상 나오는 게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멋모르고 뷔페로 했던 게 참 후회가 된다나 어쩌나 하면서요. 그렇게 이래저래 신우가 혼자 발품손품 팔아가며 예식장을 하나 찾아줬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식사도 정말 괜찮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신우가 뷔페보다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덕분에 결혼식은 나름 성대하게 잘 치렀으니 그래도 도와준다는데 무조건 싫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겠나요? 결혼 초반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결혼 전 남편이 했던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가풍이 있다는 말처럼 시부모님 또한 여러 방면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 같은 거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며 이런저런 반찬을 해주시곤 했죠. 시댁까지 거리가 꽤 돼서 항상 저희가 가지러 가기는 해야 했지만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어디냐 싶었고 그 마음 씀씀이가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부모님의 도움이 저를 위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다는 그 가풍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실제로 도움이 필요했던 건 저희가 아니라 신우이였던 겁니다. 일단 시부모님이 매주같이 챙겨주던 반찬만 봐도 항상 저희 것뿐만 아니라 신우이네 반찬까지 함께 챙겨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너네 반찬 가져가는 김에 네 누나네 것도 챙겨다 주거라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신우네가 시댁에 비해 저희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보니 가져다 주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항상 신우이네 반찬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데 있었죠. 반찬통 크기만 해도 거의 2배 차이가 날 정도였거든요. 종류도 몇 가지나마 더 많았고 저희한테는 따로 안 챙겨주는 국 종류도 몇 개씩 있었어요. 종류나 양이 더 많고 적고 그 자체는 저희한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부는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도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냉장고에 반찬만 많아봐야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데 그나마 챙겨주시는 적은 양의 반찬들도 제때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냥 저희들 맞벌이 한다고 집안일 좀 덜 하라고 챙겨주시던 그 마음이 감사했던 거지 반찬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한 번은 저희가 그 전주에 받은 반찬이 그대로 있어서 이번에는 반찬을 따로 받아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우네 걸 가져다 줘야 하니 무조건 오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셨죠. 신우가 직접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걔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고 가겠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셨죠.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희 먹으라고 반찬을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신우네 걸 챙겨주고 싶은데 신우가 차가 없으니 대신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요. 신우네 주는 거에 비해 보잘것없는 반찬들은 그냥 시키긴 미안하니 심부름값 정도 챙겨주고 있다 생색내려고 그러는 건가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건 그렇다 쳐도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신우이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집 반찬을 항상 시어머니가 해주고 계시는 건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못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시어머니한테 받아먹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신우도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자기들 밥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마저도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이 이 반찬값을 저 모르게 따로 시어머니께 지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저 몰래 하고 있었나 본데 이제 저도 한 식구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안중에도 없었던 건지 하루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한테 반찬값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번 달 반찬값은 100만 원만 주면 돼 하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그래도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따지고 들 수는 없어서 반찬 받아 신우네 집에 내려다주는 길에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된다고 반찬값을 100만 원이나 드리고 있냐고요. 남편은 그 질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것 마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대요. 어디 이 반찬을 우리만 먹냐고 누나네도 먹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반찬 만드느라 고생한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조금 들여서 마음이 안 좋다나 어쩐다나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 생각하면 그 정도 드릴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동안 몰랐던 내용이지만 이해는 한다고 허나 시댁에만 용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 친정부모님도 조금 드리겠다 말하고 말았을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신우네 반찬값도 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 달은 1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했던 말도 그동안은 100만 원 이상을 드리고 있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이잖아요. 여태까지 돈 들인 게 얼마인지 확인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건 맞는 말이지만 시누이네 반찬값은 시누이가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뭘 이런 사소한 걸 따지고 있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더군요. 누나나 나나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누나네는 외벌이인데 그렇게라도 반찬값 줄여서 생활비 부담 덜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대요. 그 순간 그동안 의문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마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신우가 집에서 딱히 하는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받았던 이유가 실은 반찬을 직접 해먹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직접 해먹으면 해먹는 대로 돈을 더 쓰게 되는 꼴이니 그렇게 매주마다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받아다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따져 물었어요. 신우가 생활비 아끼는 것도 다 알겠고 그런데 심해부 외벌이로 돈이 부족하면 신우가 집에서 저렇게 일 안 하고 놀 게 아니고 알바라도 구해서 생활비를 보태는 게 맞지 않냐고.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 행사 있으면 진행요원 같은 거 당일치기 아르바이트식으로 많이 구하는데 그런 자리라도 소개해줄까 물었죠. 행여나 신우가 그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직장을 못 구하는 거라면 가만히 서서 입장하는 인원수만 헤아리는 쉬운 자리라도 소개해주겠다고 일자리를 대신 알아봐주겠다고 돕기 위해 꺼낸 저의 말을 두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가풍이라던 인간이 정색을 하면서 주제넘게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대답을 하대요. 누나네는 다 누나네 삶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며 어머니가 장본값에 반찬하느라 고생한 인건비만 생각해도 70만 원은 좋게 될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누나네랑 우리랑 각각 15만 원씩 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깟 푼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말도 어이가 없었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신우네랑 저희가 가져가는 반찬의 양부터가 달랐어요. 누가 봐도 신우네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에 그걸 15만 원씩 냈다 치자고 절반으로 가르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반찬값을 지불한다면 당연히 그 돈에 재료비인 장본값도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겠나요? 전문적으로 반찬만 파는 가게도 그렇게 장사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더니 남편이 할 말이 없는지 대번에 말을 바꾸대요. 정색하면서 짜증내던 말투도 바꿔서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나중에 우리가 혹시 누나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냐며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가풍을 이해해달라나요? 남편도 쓸데없는 언쟁을 피하려는 눈치였고 더 말해봐야 싸움만 나겠지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누나 도움을 받을 날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만 말하고 말을 줄였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넘어갔으면 되는 일을 남편은 괜히 지 혼자 제 말에 발끈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너는 그럼 장모님이 반찬해주시면 그냥 맨입으로 받고 한 푼도 안 드릴 생각이냐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헛웃음부터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꺼낼 이야기도 아니거니와 누가 봐도 남편이 친정에서 반찬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꺼낸 말이었거든요. 누가 들으면 너도 친정에서 반찬 받아오고 똑같이 돈을 들여라 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희 친정이 지방에 있어서 반찬 받으러 주마다 왔다 갔다 못하는 걸 알고 꺼낸 말이라는 게 다 티가 났어요. 그쯤 되니까 저도 악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해보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지 하고 말을 줄였어요. 제가 더 말을 안 하니 뭐 엄청난 언변으로 저를 논파했다고 생각한 건지 차 안에서 의기양양해서 있는데 어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누군가 그랬거든요. 잘못을 제일 쉽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울 치료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똑같이 해줄 작정이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바로 친정에 전화해서 반찬 좀 몇 가지만 대충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렸죠. 신우네가 가져간 만큼 무지막지한 양을 해달라고 할 건 아니었지만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제 아래로 동생이 있고 동생도 회사 때문에 혼자 떨어져 나와 자취하고 있는데 그 동생한테 훨씬 더 많은 반찬이 갔다고 대충 둘러댈 생각이었죠. 괜히 부부싸움한 거 티내고 싶지는 않아서 친정어머니께는 그냥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했어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친정어머니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생전 자취하던 시절부터 엄마한테 반찬 한번 해달라고 했던 적 없던 딸이 집밥이 그립다며 반찬을 보내달라고 거의 10년 만에 처음 부탁을 해왔는데 저희 어머니 딴에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셨겠나요. 그 부분을 제가 생각 못했던 거죠.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면 싶을 만큼 친정어머니께서 정말 5만 가지 반찬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친정어머니가 그만큼 많은 반찬을 하셨다는 것도 어머니가 택배를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여름 한참 때였거든요. 아무리 냉장 포장을 꼼꼼하게 하셨다고 해도 거리가 있다 보니 운송 중에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 배달 중 차 안에서 음식끼리 흔들리고 서로 부딪혀서 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친정어머니가 우체국에 갔는데 당일 특급 서비스 같은 게 있는지 모르고 늦게 찾아가는 바람에 안 그래도 급하게 받아야 할 택배를 늦게 받게 되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이거 어떡하냐고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거고요.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한참 택배가 올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아셔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어찌어찌 택배가 일찍 도착한다 쳐도 택배가 집 앞에 도착할 시점에 못해도 반나절 정도 무더운 날씨에 그 반찬들이 밖에서 방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제가 남편에게 거울 치료를 해주겠다고 골려줄 생각에 부탁드린 반찬일지라 해도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셔서 그 무거운 걸 혼자 포장까지 하고 택배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걸 받자마자 못 먹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이렇게 베풀다 보면 언젠가 누나 도움을 받을 날이 있지 않겠냐고 했던 바로 그 말이요. 지금이 딱 그때구나 싶었어요. 신우야, 뭐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일인데 택배 하나 대신 받아주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겠나요? 지금까지 저 몰래 내 남편 돈으로 반찬들을 편하게 받아 먹었는데 그 정도 부탁은 부탁축에도 못 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한테 연락해서 내일 정오쯤에 우리 집에 와서 친정에서 보내준 택배 좀 받아달라고 부탁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우리 누나가 무슨 네 심부름꾼이라도 되는 줄 아냐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제가 바로 따져 물었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언젠가 신우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베푸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죠. 지금이 내가 신우 도움이 필요한 그때라고 헛소리 말고 당장 전화해서 부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건 도움이 아니잖아 하면서 제 말을 딱 잘라버리대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다고 했던 건 맞지만 그건 돕는다고 볼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라고 들더군요. 내가 처제, 그러니까 제 동생을 우리 집에 불러다가 청소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거 시키면 네 기분은 좋겠냐고요. 제가 신우한테 부탁하려는 게 그런 거랑 마찬가지랍니다. 그런 사소한 걸 시켰다가 누나 기분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채 타고 혀를 찰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신우네 반찬값 100만 원씩 내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택배 좀 받아달라는 건 심부름이냐고. 도움이라는 게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돈 얼마 썼다고 생색낼 수 있어야 큰 도움이고 별거 아닌 도움은 심부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한마디 따졌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건 해주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른 거라며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단호하게 나왔어요. 끝내 신우한테는 물어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럼 저도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치사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택배도 제가 직접 받기로 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 일은 퇴근을 했죠. 오히려 회사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반차까지 쓰냐며 그냥 다녀오라고 시간까지 비워주대요. 누가 남이고 누가 가족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마치고 가야 했다 보니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택배는 도착해 있었어요. 다행히 냉장 포장을 워낙 꼼꼼하게 해주셔서 반찬들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랜만에 엄마 손맛도 느낄 수 있었네요. 그 와중에도 친정어머니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사위 입맛에도 맞게 만들어준다고 달달 짭조름하게 평소 하던 대로 해주셔도 되는 반찬들 몇 가지를 죄다 고추장 넣고 빨갛게 해다 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니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정부모님은 이토록 남편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3, 40분 거리에 모여 사는 시자들은 지들만 챙기지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서운하다고 싸우고 그러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무슨 소용이나 있겠나 싶었죠. 이미 2년 가까운 세월을 나 모르게 시어머니 용돈에 신우 반찬값까지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만 두고 봐도 이미 남편이 먼저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때 끝장을 봤어야 했던 걸 그냥 좋게 좋게 시어머니 용돈 드린 걸로 치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용돈으로 당신 안 쓰고 외벌이하는 딸을 챙겨주신 거라 생각하자고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게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 몰래 시댁에 돈 퍼주는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네 돈으로 네 가족 챙기는데 내가 뭔 상관이냐 넘어가고 나도 그냥 이제부터 내 가족이나 챙기련다 하고 똑같이 나온 게 문제였지요. 그날 이후로부턴 남편이 생활비만 제대로 가져다주면 신우 반찬값을 내주던 신우네 외식을 시켜주던 신경을 끄고 살아버렸거든요. 시어머니가 해다주는 반찬도 일부러 안 먹고 신우네 반찬 가져다주는 일도 전부 남편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신우한테 그런 식으로 남편 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땐 그래도 부부 사이 하나만큼은 좋았거든요. 그냥 여태 했던 것처럼 모르는 척 둘이서만 사이라도 좋게 지내면 문제없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모르게 남편이 신우한테 반찬값이라고 퍼주는 것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말입니다. 그때 철저하게 샅샅이 뒤져서 아예 그런 걸 차단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그게 끝이라고 혼자 지레짐작하고 넘겼던 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진짜였거든요. 바로 남편이 반찬값은 물론이고 신우의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외벌이의 집에서 딱히 집안일 말고는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반찬 몇 가지를 매주마다 자기 친정에서 받아온다고 한들 애도 없는 집에 저렇게 놀고 먹는 꼴을 심해부가 그냥 보고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남편이 신우한테 용돈이랍시고 돈을 따로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외에는 지출을 거기서 해결해버리니 심해부도 신우가 일을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딱히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거죠. 이미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인 식비랑 자기 용돈을 알아서 해결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도 어이가 없어요. 얼마 전 남편이 난데없이 그 사실을 자기 입으로 직접 저한테 물어버렸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난데없이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묻대요. 평소 제 돈에 대해선 일절 관심도 없었던 인간이 갑자기 얼마나 물어놓았느냐 물어오니 안 좋은 조짐이 보여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건 물어보느냐고 이유부터 확인했죠. 남편은 제가 떠보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건지 곧바로 심해부와 신우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일단 심해부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다니고 있던 회사가 근래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강제로 희망퇴직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은 희망퇴직이라고 포장하긴 하는데 선택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요. 그래도 희망퇴직이라고 퇴직금 말고도 위로금으로 1억을 더 받아왔다고 하는데 암만 신우네가 아이가 없다고 한들 저금도 따로 없는 집에 퇴직금 6천 정도의 위로금 1억 받아온 걸로 두 사람이 버텨봐야 몇 년이나 버티겠나요. 새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 새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급해진 심해부가 언젠가부터 신우를 닥달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당연히 닥달했다는 게 너도 이제 일을 구해 생활비를 보태라 뭐 이런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여지껏 누나가 매형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해왔죠.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던지 어이가 없는 걸 떠나서 따져물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안 보내주고 대신 1억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매형이 누나랑 같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 돈이 1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라나요? 그러니까 심해부가 신우한테 말하길 그 100만 원씩 받는 거 그거 받아와봐야 네 쓰고 싶은데 쓰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만 받고 안 받는 대신에 한 1억 정도를 한 번에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앞으로 평생 누나 100만 원씩 보내주면 돈이 얼만데 1억만 만들어주면 앞으로 안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겠냐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더 들었다간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 싶어서 혼자 떠드는 남편 말 자르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당당하게 한마디 하대요. 자기가 엄마 주고 누나 주고 우리 생활비 주고 자기 쓸 돈 쓰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되겠냐며.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제 돈으로 신우네 가게 차리는데 돈을 보태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니, 어이가 없었다기보단 진짜 이러다가 우라통이 터져버리겠다 싶었어요. 내가 미쳤냐고. 내 통장에 1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당신 누나네한테 단돈 1,000원 한 장도 내줄 생각 없으니 꿈깨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가족이 되어서 누나가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모른 척을 할 수 있냐고요. 모른 척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애초에 네가 니네 엄마한테 가져다 준 돈이랑 나 모르게 또 니네 누나한테 퍼준 돈만 단순히 계산해도
4년 동안 1억은 좋게 넘을 텐데. 지금 1억을 내주면 앞으로 줄 돈이 없어지니까 돈을 아낀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그렇게 따졌죠. 그랬더니 그때는 그때대로 누나가 힘들었으니 도와줬던 거 아니겠냐고. 게다가 엄마한테 준 돈이랑 누나한테 준 돈은 엄연히 다른 돈인데 왜 그것까지 한 번에 합쳐서 계산하냐고, 저보고 계산 방식이 참 웃기다고 되려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또 우리 집 가풍이 어떤지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다며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충고하듯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똑같이 힘든 상황이 오면 이 세상 누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겠냐고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가족밖에 없는 거 알지 않냐며 또다시 가족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족끼리 끈끈한 거 내가 몰라서 이러냐고. 나는 니네 가족 때문에 힘들면 힘들었지. 뭐 하나 도움받은 적 한 번 없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가족 핑계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하지 말라고. 챙기고 싶으면 네가 네 돈으로 챙기라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다는 그 말도 이젠 우습지도 않다고 했어요. 너한테 가족이란 이름 앞에 시자 붙어있는 네 가족뿐이지 않냐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따지는데 답답해하고 있는 남편 꼴을 보자니 이걸 설명하고 있는 제 자신도 우습고,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로 봐선 제가 끝까지 싫다고 할 경우 어디 빚이라도 내서 기어코 누나를 도와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돈 마련할 방법 알려주겠다고. 나랑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아가라고 한마디 해줬죠. 나는 이제 니네 가족 안 할 테니까 그 돈 받아다가 누나를 챙기든 엄마를 챙기든 둘 다 챙기든 네 좋을 대로 하라고요. 어차피 진짜 이혼하려고 꺼낸 말이었고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달아 사과해온다고 한들 받아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미친 인간이 기어이 진짜 그 방법밖에 없겠냐면서 하는 수 없이 이혼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랑 나는 뭐 서류 한 장으로 가족이 된 거고 서류 한 장으로 다시 남이 될 수 있는 사이지만 피가 섞인 가족은 무슨 수를 써도 남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겠느냐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대신 재산 분할은 정확히 절반 나눠서 가져가는 걸로 하자는 겁니다. 내가 미쳤냐고. 여태 네가 니네 가족 퍼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돈까지 합쳐서 절반을 가져갈 생각을 하느냐고. 염치 좀 있어봐라 했죠. 어차피 결혼할 때 반반 가지고 했으니 결혼할 때 가져온 만큼만 딱 잘라서 가져가라 그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남편은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내 돈까지 합쳐 절반 재산 분할을 받는 게 이치에 맞다며 소송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였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돈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인정받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절반씩 나누는 일은 없었네요. 기어이 진흙탕 싸움 끝장을 보자고 먼저 나온 건 남편인데 제가 거기서 남편 사정을 더 봐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 길로 저는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유책 배우자였던 남편에게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왕 개싸움이 돼버린 김에 시어머니랑 신우한테도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은 제가 인정하고 넘어간 부분이기도 했고 신우이 또한 남편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거지 신우가 직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어 변호사님이 그렇겐 힘들거다 하길래 그건 포기했네요. 그래도 남편이 원하던 대로 재산 분할 안 해주고 위자료에 소송비까지 다 물린 게 어디냐 싶어 그냥 거기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완전한 남남이 되어버렸죠. 그 후로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 내주고 나머지 분할받은 그 돈으로 결국 신우네 가게 차려주는데 돈을 보태줬던가 봐요. 대신 오갈 곳 없어진 남편은 신혼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다던데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대번에 저한테 대놓고 묻대요. 혹시 지난 날은 다 잊고 남편하고 재결합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요.
솔직히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지만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지를 주는 척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저는 신혼애가 창업하면 당연히 얼마 못 버티고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심해부가 수완이 좋아 장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잡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까 방 한 칸 차지하고 살고 있는 남편이 불편해졌던가 봐요. 얼마 전에 둘이 이제 아이를 갖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편이 방해가 된다고 나가달라는 말을 해왔대요. 가족이라면 끔찍히 생각하는 남편이었다 보니 또 그 와중에 돈은 돈대로 퍼주고 누나가 원하는 대로 짐 싸들고 시댁을로 들어갔는가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막상 장가 보냈다가 이혼당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반갑지만은 않았던 거죠. 저한테 연락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다시 품에 끼고 살자니 번거로워서 저한테 다시 데려가 달라고 연락을 해온 거였던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죠. 제가 미쳤냐고, 어서 애물단지를 이혼한 며느리한테 다시 떠넘기려고 하느냐고요. 괜히 그거 받아줬다가 또 지네 집구석지 가족들한테 퍼주고 사는 꼴을 또 보고 살라는 거냐고. 힘들 때 서로 돕는다던 그 가풍은 어디 걔한테 줘버린 거냐 따져 물었죠. 다시 합칠 생각이 개똥만큼이나마 있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혼을 안 했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혼당해도 자기 챙겨줄 가족이 있으니 그거 믿고 이혼한 거 같은데 엄마고 누나고 이렇게 나오면 아들 동생 마음이 어떻겠냐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냥 어머님 품에 끼고 사시던가, 그게 싫으면 원래 떠맡기로 했던 신혼애 보내시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애물단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서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남편 꼴을 알게 되니 그래도 속 하나만큼은 후련하대요. 믿었던 엄마마저 자기를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는데 남편이 무슨 선택지가 또 있겠나요? 세상 소중한 자기 가족들 불편할 거 생각해서 어디 나가서 혼자 살던가 하겠죠. 돈이야 다시 벌면 되겠지만 당장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을 테니 어디 고시원 신세는 면치 못하게 되었겠네요. 뭐 집 팔자 지가 꼰 건데 누구 탓을 하겠나요? 저 또한 누구 탓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인연을 더 낭비하고 이혼하게 된 제 신세를 제 탓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만 오매불망 바라보던 남편의 말로가 저렇다니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제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줬어요. 여지껏 소갈이 해온 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만큼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들을 잘 챙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에 똑같이 잘할 거 아니면 애초에 그 어디도 챙기지 말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 형제가 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지켜야 할 건 새로 이룬 내 가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정부터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